자, 이제 사정 보정부터 시점 수정. 자, 이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 문제 할 때 다루긴 하겠지만, 요거는 사실 계산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정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비준 가격에서 비준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례 가격에서 사정 보정을 하거나 또는 이제 시점 수정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곱하는 숫자를 사정 보정 치라 그래요. 이 곱하는 숫자를 시점 수정 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사정 보정 치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칙이 모두가 똑같아요. 원칙이 뒤로 가면서 다 똑같아요. 원칙이 사례분의 대상 해서요. 사례 숫자를 분모해 대상 숫자를 분자했습니다. 이게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좀 깨워주세요. 완전히 이제 잠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계속 쉬는 시간에 얼마나 피곤했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 뜨고 봐도 잘 모르는데 눈 감고 있으면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사례가 금매로 인해서 정상가 대비 20% 정상가 대비 20% 저가로 거래돼서 저가로 거래돼서 1억에 거래됐대요. 그래서 거래 가격이 1억이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얼마가 될까요? 이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가로 거래돼서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억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않잖아요. 사정보정치를 계산해서 여기다가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정상 가격이 얼마가 되면은 맞을까요? 1억 2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억 2천 해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이게 정상 가격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정상가 대비 20% 저가로 거래됐다 그랬죠. 여기에 20% 해보세요. 1억 되는가? 여기에 20% 하면은 2,400이죠. 2,400 저가로 해버리면은 1억 안 나옵니다. 그죠? 9,600 나옵니다. 짝이 안 맞죠?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냥 눈으로 언뜻 보고 판단하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렇죠. 자, 이제 감이 잡히신가 봅니다. 굉장히 숫자가 빠르신 것 같아요. 계산 문제만 나오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신 것 같은데. 지금 사례가 분모고 대상이 분자죠. 누가 금매예요? 사례가 금매로 누가 저가 거래됐어요? 누가? 빨리 주어를 찾고 사례가 주어죠. 사례가. 대상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맞아요. 사례가 20% 저가죠. 그러면은 사례 숫자를 바꾸라는 뜻이에요. 20% 저가죠. 밑으로 20% 낮추라는 얘기예요. 사례 숫자를. 80분의 100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러면은 1.25가 나옵니다. 그래서 1.25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1억 2,500이에요. 1억 2,500의 20%는 얼마일까요? 1억 2,500의 20%는 2,500입니다. 2,500. 그래야만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 2,500의 20% 저가해야 1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 저가니까 1억 2천이면 되겠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다. 그래서 요령은 주어를 빨리 찾아야 돼요. 주어. 주어가 뭔지는 아시죠? 주어. 는, 가, 이, 주로 가, 이가 붙는 거. 가, 이가 붙는 거. 자, 그러면 뒤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요. 얘네들도 원칙은 다 이렇습니다. 근데 특히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있죠?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원칙이 얘보다는 이쪽에 더 많이 쓰이니까. 자, 얘네들은, 자, 뒤에 가면은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 요인 비교 및 개별 요인 비교 있죠? 632쪽에. 거기에 종합적 비교법이 있고 또 무슨 법이 있어요? 평점법이 있죠. 평점법은 항목을 나눕니다.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 조건, 획지 조건, 기타 조건 나누어서요. 사례와 대상을 나눕니다. 가로 조건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얘가 105, 접근 조건 100으로 잡았을 때 얘가 98, 100으로 잡았을 때 101, 100으로 잡았을 때 100, 100으로 잡았을 때 97, 100으로 잡았을 때 100, 이런 식으로. 항목을 나누어서 이게 사례가 분모라 그랬죠. 대상이 분자라 그랬잖아요. 100분의 105, 100분의 98, 100분의 101, 100분의 100, 이건 100분의 100은 안 해도 되죠. 100분의 97.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여기 100분의 105 하면 1.05와 같죠? 맞아요? 이거는 0.98, 여기는 1.01, 여기는 1이고 안 해도 되고 0. 이거 그냥 곱하기 하는 거예요. 이거 곱하기 하는 거를 이제 평점법이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나누어요. 됐나요? 근데 종합적 비교법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조금 더 정확도가 높거나 이런 수는 있죠. 이럴 수는 있는데 종합적 비교법은 이렇게 해요. 대상이 종합적으로 사례보다 5% 우세. 끝이에요. 항목을 안 나눕니다. 전문가가 보고 이렇게 안 나누어요. 안 나누고 저 지역과 이 지역 이렇게 보고 끝이에요. 끝. 여기서는 항목별로 했잖아요. 100분의 105, 100분의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 했죠. 자,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꺼번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우세요? 대상이 우세죠. 그럼 누구 숫자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대상 숫자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럼 100분의 해야 되겠죠, 이제. 분모는 그대로 둬야 되죠. 대상 숫자를 105로 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뭐만 찾으면 돼요? 주어만 찾으면 돼요. 주어만. 아시겠죠? 이거 안 지키면 틀리는 거예요. 주어 못 찾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다는 찾을 필요 없어요, 사실. 보다는 안 읽어도 되고요. 누군지만 빨리 찾으라고요. 요령입니다.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개가 비교해서 나올 때는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 원금 균등 상환이 하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를 볼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고 그냥 원금 균등 상환이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그럼 보다를 안 읽는 게 속편하고 훨씬 간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방법은 그렇고 이제 이론 정리를 하자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객관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더 객관적이에요? 저게 더 객관적이에요? 이게 더 객관적이겠죠. 항목을 나누는 것이.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단점이 좀 복잡하죠. 좀 더 번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간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획지라는 걸 조심하세요. 획지 조건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지금 획지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개별 요인을 비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획지 조건이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고 가, 접, 환, 행, 기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편지,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편지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획지 조건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 보고 판단합니다. 자,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668쪽을 보십시오. 네, 668쪽을 보면 표가 있죠. 거기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획지 조건, 환경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있죠. 획지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 있죠. 그거는 뭐를 비교한다는 뜻입니까?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 위에 박스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별 요인 분석표라고 되어 있죠. 한 장 앞으로 가 보십시오. 666쪽에 또 표가 있죠. 거기 읽어 보십시오. 기타 조건, 환경 조건,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행정 조건, 획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읽어 보십시오. 15번 문제.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아, 이거 문제 제대로 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시중에 모의고사는 위에는 지역이라고 해놓고 밑에 획지 조건을 넣은 문제가 있어요. 그는 뭔가를 지금 제대로 모르고 출제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획지 조건을 넣어놓고 또 이제 지역 요인 비교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1번 가로 조건, 2번 접근 조건, 3번 환경 조건, 4번 행정 조건, 5번 획지 조건 해놓고 다음 중 지역 요인 비교 항목이 아닌 것은 뭐란 얘기예요? 얘가 지역 요인 비교 항목이에요. 획지는 그 땅을 말하는 거니까 획지. 됐나요? 다음에 15번 아직 그대로. 지금 여기 보면은 빤하잖아요. 보통 사례를 기준으로 잡죠. 그러니까 얘를 100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 격차 내역만 쓴다고요. 격차 내역만. 여기는 격차 내역을 5라고 쓰고요. 마이너스 2라고 쓰고요. 1, 0, 마이너스 3, 0 이렇게 쓴 문제예요. 그 15번 문제는. 격차 내역만 쓴 건 이렇게 쓴다고요. 100%를 기준으로 5% 위 누가? 대상이. 얘를 당연히 1로 잡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한다고요? 대상이 플러스 5란 얘기예요. 플러스 5%. 그러니까 이거 보면 1.05를 써야 되고 이거 보면은 0.98을 써야 되고 이거는 1.01 이거는 그냥 0이니까 격차 내역이 0이니까 요거는 0.97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리고 그 문제 15번에 그 괄호 속에 괄호 속이 아니고 둘째 줄 첫 번째 상승식으로 돼 있죠.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서로 곱한다 뜻이에요. 이게 비율 수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요. 상승, 서로 곱한다 이렇게 서로 곱한다. 서로 상 곱할 승자에 됐나요? 곱하기 하라 이 뜻입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가 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사정 보정은 이거 하는 것만 알면 돼요. 누가 고가로 거래됐다, 저가로 거래됐다.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는 종합적 비교 평점법 요거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럼 남은 게 시점 수정이죠. 시점 수정은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수법이고요. 하나는 변동률법이에요. 변동률법. 지수법은 거래 시점 지수를 주고요. 기준 시점 지수를 줍니다. 거래 시점 지수가 과거일까요? 기준 시점 지수가 과거일까요? 거래 시점 지수가 과거겠죠. 그러면은 이걸 100으로 주고 이걸 105로 준다면 그동안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요? 떨어졌다는 얘기요? 그동안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숫자가 1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될까요? 1보다 적은 수가 나와야 될까요? 1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동안 가격이 올랐으니까 더 숫자를 크게 해야 되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쓰면은 뭔가 이상하겠죠. 상식적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뭐가 아래로 가야 된다고요? 거래 시점 지수가 아래로 가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과거잖아요. 그리고 기준 시점이 현재잖아요.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된 걸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굳이 외우려고 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숫자가 이렇게 제시가 되면은 1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되는지 1보다 작은 수가 나와야 되는지는 뻔하잖아요. 그동안 가격이 올랐는지 가격이 내렸는지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내렸으면은 1보다 작은 수가 나와야 되고 가격이 올랐으면 1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은 안 외워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거 외웠었죠.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미리 고민을 했으니까. 됐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끝났어요. 예,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입니다. 예, 이제 가장 어려운 방법인데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할만한가요? 괜찮습니까? 뜻밖입니다. 오전반 분들하고 영 다릅니다. 오전반에, 여기 오전반 말고, 제가 오늘 오전반에 수업했던 분들은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쥐가 날라 그래요. 용어들이 다 낯설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데서 수업했던 교재가 이 교재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막 삭제하면서 수업을 했어요. 삭제. 그러니까 머리 아플 수밖에. 아무리 삭제를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게 쉽게 이게 삭제가 섣불리 손에 안 가거든요, 이게. 막상 이렇게 되면은. 근데 과감하게 삭제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는. 버리면서 공부해야 돼요. 줄여서도 적중률이 어느 정도 높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수익 환원법은 수익 가격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익 가격을. 여기 이제 유일하게 나눗셈이 나와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환원율. 자, 이거 참, 이 부분만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저렇게 설명을 드릴까 막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고민을 많이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게 나눗셈 자체는 어렵지 않죠. 한번 나누기 하면 돼요. 이 환원율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환원율 설명하기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돈을 대가지고 건물을 지었고요. 제가 땅을 댔습니다. 제가 1억짜리 땅을 대고 여러분들이 1억을 대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 좀 해보자. 이렇게. 자, 근데 이 건물은 20년이 되면은 이제 남는 거 없어요. 철거해야 되는데 그 철거비가 폐재 가치 처분에서 다 퉁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시장의 자본 수익률이 5%예요, 5%. 시장에서의 자본 수익률이 5%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1억에 대해서는 500만 원 정도가 적당한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거는 고려하지 말고요. 부동산이니까 더 위험하고 부동산이니까 더 번거롭고 하니까 더 벌어야 된다 이런 거 빼고 그냥 단지 그냥 시장 자본 수익률만 얻는 정도라고 해보세요. 그럼 자, 여러분들도 1억을 댔고 저도 1억을 댔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수익이 둘 다 얼마씩은 가져가야 돼요? 500씩은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건물을 세워놓고 임대료 수익을 얻고 각종 이제 지출할 경비를 다 지출하고 남는 돈을 봤더니만 1,500이 생긴 거예요. 남은 돈이 1,500이 남았어요. 이것저것 다 떼고 경비 같은 거 지출할 경비 돈으로 현금 나가는 경비 다 떼고 1,500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1억 됐고 저도 1억 됐다 그랬죠. 그럼 요거 얼마씩 나누면 돼요? 750씩 나누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저는 좋아요. 여러분하고 사업을 같이 해야 돼.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매년 1,500씩 들어온다고 치면 여러분은 750씩 계속 가져가고 저도 750 계속 가져오면 된다 이거죠. 이제 딴 생각 들어요?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계약 잘못한 것 같아요. 2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은 없어지잖아요. 그 건물은 제 거 아니에요. 저는 땅만 갖고 있어요. 건물은 여러분 거예요. 될까요? 여러분들은 매년 750씩만 가져가면 되냐고? 안 되잖아요. 예? 750씩 가져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몸벌이 가면서 돈 버는 거고, 원금이 까지면서 돈 버는 거고, 저는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원금 1억이 사라지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여러분 주머니에 수익 말고도 1년에 20년 동안 1억이에요. 20년 동안 1억이 회수가 돼야 된다고. 원금 회수 1억 중에서.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머니에는 1년에 500씩은 따로 원금 회수분으로 챙기고 남는 돈으로 나눠야 된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착하게 그냥 반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나는 몸벌이 가면서 돈 버니까 1년에 몸벌이는 대가로 500씩은 따로 줘놓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매년 1,500을 벌더라도 이 말이에요. 매년 1,500을 벌더라도 이 1,500 중에 일단 뭐는 따로 떼놓고 건물 자본 회수분을 따로 떼놓고 500을 떼놓고, 맞아요? 남는 1,000만 원이죠. 남는 1,000만 원을 어떻게? 토지한테 500 토지 수익이고 요거는 건물 수익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건물 된 사람한테 얼마 가는 거예요? 건물 된 사람한테는 1,000만 원 가야 되죠. 그 건물 된 사람한테는 이걸 건물 수익이라 그래요. 건물 수익 1,000만 원이고요. 토지 수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인데, 자, 이걸 그냥 건물 순수익이라고 할게요. 건물 순수익 1,000이고 토지 순수익 500이에요. 자, 그런데 건물 순수익 1,000만 원은 다 버는 거예요? 버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번다고 해서 나 1억 됐는데 1억에 1,000만 원인데 10% 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10% 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중에 500만 버는 거라 5%만 버는 거라고요. 토지는 가져오는 게 다 버는 거예요. 토지는 몸 버리면서 버는 게 아니니까. 됐어요? 이 경우에는 1억에 대해 1,000만 원이 몇 프로예요? 10%죠. 요게 바로 건물 환원율이라는 거예요. 1억에 대해 500만 원, 이게 뭐예요? 5%죠. 이거는 토지 환원율이에요. 근데 토지 환원율은 수익률하고 같아요. 토지는 따라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10%는 5%는 수익률이고 5%는 회수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얘가 환원율이고 얘는 수익률이고 얘는 회수율이란 말이에요. 항상 원칙은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뭐다? 수익률 더하기 회수예요. 이것도 환원율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굳이 따지자면 요거는 수익률이고 요거는 회수율이죠. 토지 회수율은 몇 %예요? 0. 왜 0이에요?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토지의 무슨 성질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토지 환원율은 곧 수익률과 같습니다. 회수율이 0이라서. 근데 건물 환원율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 반드시 뭐를 고려해야 돼요? 회수율을 고려해야 돼요. 토지, 건물은 달아 없어지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원칙은. 됐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곱하면 이게 나옵니다. 수익 가격에다가
환원율을 곱하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 얼마 돈 됐다 그랬죠? 이게 건물 가격이에요. 제가 얼마 됐어요? 1억 됐죠? 여기에다가 곱하면 뭐를 곱하면 환원율 10% 곱하면 1억에다 10% 곱하면 이거 나오죠? 1억에다 5% 곱하면 이거 나오죠? 환원율을 곱하면 순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순수익을 나누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를 계산해서 수익 가격을 찾아내겠다고요? 순수익과 환원율을 찾아내서 수익 가격을 계산하려고 한다고요. 그 거꾸로 가는 과정이니까. 됐나요? 왜 환원율로 나누는지 아시겠죠? 이런 환원율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수익률과 수익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환원율을 다 버는 수익률이라고 하면 안 된다면 이게 정확한 수익률이다? 아니다? 정확한 수익률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정확한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수익률은 요놈이 정확한 수익률이라고요. 요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는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면은 어림잡은 수익률이라고는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얘가 커지면은 얘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회수율 조건이 같다면은 수익률이 커지면 환원율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림잡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환원율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343쪽을 보세요. 344쪽. 344쪽을 보시면 맨 밑에 박스에 공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자본환원율은 총투자액분의 순운용소득 이렇게 되죠. 그 순운용소득은 순영업소득과 같은 겁니다.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순수익이 바로 뭐란 뜻이에요?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 자,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거기 344쪽에서는 종합자본환원율인데 그 종합이라는 단어 생략할 수 있고요. 자본이라는 단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각각 생략할 수 있고요. 둘 다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만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종합환원율이죠. 얘만 생략하면 자본환원 다 생략하면 그냥 환원율 다 똑같은 거예요. 그 344쪽에 했던 게 이거잖아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죠. 이게 바로 물건 가격입니다. 총투자액과 가격은 항상 같아요. 여러분들 그 중개사무소에 얼마의 매물로 나왔대요? 10억에 나왔대. 얼마 투자해야 돼요? 10억 투자해야지. 부동산 가격과 투자액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부하는 환원율하고 투자론 344쪽에서 공부하는 환원율이 다른 거예요? 같아요.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 지금 같은 투자론에 했던 거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론의 거를 지금 잘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환원율이 종합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 했을 때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했잖아요. 그게 그놈이라고, 이놈이라고 이게. 됐나요? 요거를 자리만 바꾼 거예요, 지금. 투자론에서 요렇게 했던 거를 지금 어떻게 바꾼 거예요? 요 자리하고 요 자리를 바꾼 거라고. 지금 가격은 총투자액은 환원율분의 이거 됐나요? 여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 됐어요. 이제 왜 요렇게 하면 왜 가격이 나오는지 이제 감은 잡히셨죠? 그러니까 어림잡은 수익률입니다. 얘는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환원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 환원율 산정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감가수정 방법에 내관 분시임 했죠. 그 내관,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환원법. 요것처럼 얘도 시장추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얘네들도 이제 앞 글자 따서 섞어 놓고요. 섞어 놓고 이렇게 골라내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얘도. 그러니까 그런 쉬운 문제는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 순수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교재에서 633쪽에 그 반가로 1번의 개념 있죠. 일단 개념 정도 봐주시고요. 반가로 2번의 직접 하는 법과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그 직접 하는 법만 나왔어요. 이게 직접 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직접 하는 법이 대부분 여기서 나왔고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있죠. 그것도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투자론에서 나왔죠. 이거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 순수익만 예상해요. 그리고 남은 기간은 똑같다고 가정을 해버려요. 따로 계산 안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연도 계산은 안 한다고요. 계산은 첫 번째 것만 계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연도는 똑같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 1,500 들어오면은 20년간 계속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아까 이거. 첫 해 1,500 이제 벌면은 그게 20년간 계속 1,500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토지 가진 사람이 500, 건물 가진 사람이 1,000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 거는 직접 하는 법이에요. 첫 해 것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법이에요. 근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이건 딱 한 문제 출제됐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다 계산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예측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해야 돼요. 할인. 이때는 할인율이 필요해요. 할인율. 할인율은 수익률과 같은 개념이에요. 환원율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할인율과 환원율이? 할인율과 환원율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할인율은 수익률하고 같다 그랬죠? 수익률은 여기 있는 놈, 여기. 수익률과 환원율은 다른 놈이죠. 회수율을 더해야 환원율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환원법에서는 환원율로 환원을 한다 그러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수익률, 할인율로 할인해서 더하는 겁니다. 각각을 할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연도 거는 한 번 나누게 하고 두 번째 거는 두 번 나누게 하고 세 번째 거는 세 번 나누게 하고 각각을 할인하는 방법을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래요.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한 번만 나왔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익 가격은 순수익 나누기 하는 율 저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저거 외에는 거의 설명을 안 한다고요. 그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네, 그래서 전통적 소득환원법인 634쪽에 기업 위주로 하는 거예요. 자녀환원법도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문제 나왔어요. 자녀환원법도.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깊게 안 들어간다고요. 깊게 안 들어가는데 시중 교재마다 막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설명도 못하고 그냥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틀리면 안 되고 찍어야지. 틀리면 안 되고 찍어야지. 근데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아 양이. 이게 예전에요. 감정평가론이 12문제까지 나왔어요. 감정평가 12세 문제. 근데 대부분의 교재가 그때 그 분량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분량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분량이 많겠냐고요. 다음에 이제 장단점 체크하고요. 이제 요것만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장단점이 635쪽에 장점에 635쪽의 장점에 가장 이론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에요. 이론에 가장 부합한다. 장래 기대 이게 현재값이라고 하는. 다음에 단점은 니은에요. 수익의 차이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의 가격에 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에요. 다음에 순수익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요건 있죠, 요건. 요건에서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수익이라 해야 되고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해야 되고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왜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순수익은 이거거든요. 앞으로 예상되는 몇 년치를 계산한다 그랬어요. 아니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만 계산해서 나머지 기간은 따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하고 첫 번째 계산한 것이 똑같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첫 번째 연도 계산할 때 어쩌다가 발생하는 수익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치킨집을 내놓으면서 우리 1년 동안 번 매출 자료다. 그러면서 막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 보니까 막 5월, 6월 달에 막 엄청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야, 보니까 1년에 수익이 엄청나요. 그 5월, 6월 두 달 번 것이 그냥 거의 다른데 1년치 번 거하고 똑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때가 바로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있을 때예요. 그때만 지금 바짝 올라간 거죠. 자, 그렇게 발생한 수익이 그 자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된다고요. 해마다 월드컵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발생하는 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첫 번째 거 예상한 것이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 다 포함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발생하는 순수익은 어쩌다 발생하는 순수익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이어야 되고, 수익은 계속적, 규칙적이어야 되고, 안전하고 확실해야 되고, 합리적, 합법적, 이런 표현이, 예? 이런 표현이 외우는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거를 이해하면 된다고요, 저거를. 우리는 앞으로 몇 년치를 계산한 후에, 직접 환원법에서는 1년치만 계산한 후에 나머지 거는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발생하는 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 지금 동그라미 요건에 동그라미 1, 2, 3, 4번은 모두 다 어떻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어쩌다가 들어가는 그런 수익을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구조를 알면은. 됐죠? 예. 속으로 막 욕하지 마세요. 막 전부 다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외워야 되고 막 이러면 안 되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반거로 4번에 순수익 산정 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의할 건 체크해야 돼요. 자, 거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장래에 발생할 수익을 기초, 이게 키워드예요. 장래에 발생할 수익을 기초. 수익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가치 정의에 가장 부합한다 그랬죠. 앞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효용 지속 기간의 긴 물건은 그 가치를 판단할 때 과거를 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미래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지나간 수익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앞으로 벌 수익을 봐야지. 예?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순수익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다음에 환원이율은 이제 자본 환원율. 자, 거기에서 환원이율은 뭐 더하기 뭐로 돼 있다?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로 돼 있다. 자본 수익률을 할인율이라고도 하고요. 다음에 참고 박스는 그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지금은 일단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종류의 개별 환원이율과 종합 환원이율 있죠. 개별 환원이율은 요걸 말해요. 아까 요거. 건물 가격으로부터 건물 순수익 계산하면 이게 건물 환원율이고요. 토지 가격으로부터 토지 순수익 이렇게 가지고 계산하면은 토지 환원율이요. 요 각각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 환원율이라고 그래요. 개별 환원율. 됐나요? 개별 환원율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에 종합 환원율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를 말해요.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을 결합한 상태를 말해요. 자, 이 토지 환원율 10%하고 건물 환원율 토지 환원율 5%와 건물 환원율 10%를 결합한 건데 그냥 결합한다고 더 하면 안 돼요. 토토 건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토토 건건. 그 토토가 토지 가격 구성비 토지 환원율 더하기 건물 가격 구성비 곱하기 건물 환원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거는 뒤에 가면은 그 638쪽에 맨 밑에도 있어요. 맨 밑에도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 박스 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종합 환원율은 토지 가격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 더하기
건물 가격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토토건건 이렇게 한 거예요. 토토건건. 근데 그 밑에 토지 환원율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본 수익률 끝이고요. 건물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게 아까 이거예요. 토지 환원율은 그냥 토지 수익률과 같아요. 회수율이 0이기 때문에. 근데 건물 환원율은 건물 수익률 더하기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로 돼 있다고요. 됐죠? 예, 다시 앞으로 오셔서 그렇게 종합 환원율, 개별 환원율 있고요. 다음에 상각 전 환원율과 상각 후 환원율, 뭐 세공제 전 환원율과 세공제 후 환원율 이런 게 있죠. 예, 그 내용 볼 필요 없이 그냥 타이틀만 이렇게 환원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 시장 추출법부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넘어가시면은 시장 추출법 말고도 조성법이라는 거 있죠. 또 뭐가 있죠? 투자결합법이 있죠. 또 뭐가 있고요? 엘루드법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법이 있죠. 예, 그 내용들을 우리 시험에서는 2번이나 섞어 놓고요. 이게 이제 엘루드법, 4번 엘루드법. 5번 부채 감당법. 이 5개 중에 문제 내기도 아주 좋죠. 5개 지문이니까. 4개를 섞어 놓고요. 다른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분해법 있죠. 분해법. 분해법하고 이게 이 중에 한 개 빼놓고 4개 하고 섞어 놓고 다음 중 환원율 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2번이나 출제됐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했죠. 자본 회수율 자리를 괄호 채워놓고 이렇게 괄호 해놓고 그 자본 회수율 속에 들어갈 용어로 적당한 것은 이렇게도 출제하고요. 또 환원율분의 순서가 있죠. 이거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괄호 채워놓고 여기 기억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이런 식으로도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이게 딱 우리 수준에 맞는 거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종류 묻는 건 틀리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도 조금 더 공부한다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요 내용 뜻까지 들어가요. 뜻까지. 예, 근데 요거는 더 자세히 좀 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투자결합법이. 투자결합법 하고요. 특히 요 부채 감당법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하기가 쉬워요. 다른 거는 질문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다 출제는 됐습니다, 이게. 다 출제는 됐는데 특히 요 투자결합법하고 부채 감당법이 더 중요해요. 투자결합법은 다 중요해요. 이게 물리적 투자결합법하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의한 환원율은 좀 전에 물리하면 토지 건물을 생각해야 되고요. 금융하면은 내 돈 남의 돈 이렇게 해야 돼요. 내 돈 남의 돈. 물리적 투자결합법의 환원율은 토토건건 이렇게 하는 토토건건. 여기 곱하기 더하기. 여기도 금융적 투자결합법의 환원율은 내 돈은 지분이죠. 남의 돈은 저당이죠. 지지저저 이렇게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이렇게. 아주 쉬워요. 공식 자체는. 내 돈 남의 돈이니까 지지저저죠. 이게 전부 다 가중평균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가중평균 개념 여러 번 들었죠? 뭐 할 때 가중평균 들었어요? 기대수익률 계산할 때 확률이 30%로 4%가 될 확률 30%, 8%가 될 확률 70%.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 기대치는 이거예요, 기대치는. 예상값이 예상값. 예상값은 이렇게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4% 곱하기 0.3, 8% 곱하기 0.7 하잖아요. 그래서 더 했죠. 가중치가 이거라고. 이게 확률이 가중치라고. 근데 여기서는 토지 가격 비중이 40%, 건물 가격 비중이 60%, 토지 환원율이 5%, 건물 환원율이 10%. 그럼 어떻게 이거? 가중평균 한 거라고. 이게 가중치가 돼서 할 수 있잖아요. 0.4 곱하기 5% 하면 2% 나오잖아요. 0.6 곱하기 10% 하면은 6% 나오잖아요. 그럼 2% 더하기 6% 하면은 8%. 이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의 환원율이라고요. 그럼 여기서도 내 돈 비율, 남의 돈 비율 나오겠죠.
내 돈 비율이 30%예요. 그럼 남의 돈 비율은? 남의 돈 비율은 70%가 되겠죠. 자, 여기 토지 환원율 들어간 것처럼 여기 지분 환원율 들어가요. 여기 건물 환원율 들어간 것처럼 여기는 저당 환원율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분 환원율, 저당 환원율 쓰면 돼요. 근데 지분 환원율 자리에 뭐를 쓰는가 하면은 지분 배당률을 씁니다. 지분 배당률. 요게 독특해요. 지분 배당률이 예를 들어서 0.7이에요. 저당 환원율 자리에 저당 상수를 씁니다. 저당 상수.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0.65입니다. 0.6입니다. 그냥 0.6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가중평균 하면 돼요. 0.3 곱하기 0.7 하면은 0.021이죠. 여기는 이제 퍼센트를 살려놨는데 여기는 퍼센트를,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0.07이죠. 7%는 0.07. 여기는 0.06, 6%예요. 예, 여기는 퍼센트를 살려놓지 않았고요. 여기는 퍼센트를 살려놨고요. 그럼 이거 하면은 0.021이죠. 여기는 0.01, 노란 걸로 쓸게요. 0.021. 여기는 0.042죠. 6, 7, 42. 다 하면은 0.063이죠. 그럼 몇 점 몇 프로? 6.3%.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지지저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분 배당률과 저당 상수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639페이지에 있죠. 지지저저 있죠. 됐나요? 자, 지금 무슨 결합법 에서 투자결합법 했죠. 결합시켰는데 물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거는 토지 건물을 결합시키는 거고요. 금융적으로 결합시키는 거는 내 돈 남의 돈 결합시키는 거예요. 토토건건 지지저저에 지분 비율 남의 돈 비율은 됐는데 지분 환원율에 지분 배당률을 쓴다는 사실이에요. 요거 좀 조심하면 되죠. 지분 배당률. 또 여기 무엇을 쓰고요? 저당 상수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요 공식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환원율이어서 그래서 부채 감당법이라 그래요. 앞에 부채 감당률 공부했잖아요. 부채 감당률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죠. 누가 부채를 감당한다 그랬어요? 내가?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그랬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고요. 가유, 순전후.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을 빼죠. 이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이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저당 비율, 저당 상수예요. 부저저죠? 맞아요, 아니에요. 넘어가 보시면은 640쪽이 부저저로 돼 있죠? 예? 부저자로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지지저저 있죠? 저기 부저저가 있죠? 지지저저의 저저와 부저저의 저저가 같은 저저예요. 공식 기억이 안 어려워요. 지지저저의 저저와 부저저의 저저가 같은 저저라고요. 여기 저저, 저당 비율, 저당 상수잖아요. 여기 저당 비율, 저당 상수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나마 중요한 게 지금 이 3번하고 5번인데 3번하고 5번인데 그나마 중요한 게 그게 용어 외우기가 쉽지 않다고요. 어렵지 않다고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라고요. 토토건건 하면 토지 건물 생각날 거 아니에요. 토지 비율, 건물 비율하고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지저저 하면 내 돈 비율, 남의 돈 비율. 지 됐죠. 근데 지분 환원율 자리에 뭐를 쓴다고요? 지분 배당률을 쓰고 저 할 때 저당 비율, 남의 돈 비율을 뒤에 곱하는 거는 저당 상수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지저저 부저저의 저저와 지지저저의 저저와 부저저의 저저가 같은 저저라면 이거는 부는 부채 감당률이잖아요. 그럼 됐다는 거죠. 안 어렵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론적인 것만 조금만 더 첨가를 하면 돼요. 자,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지 건물을 나누는 거죠. 왜 나눌까요? 토지 수익 창출 능력과 건물 수익 창출 능력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같으면은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같으면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여러분은 건물 되고 저는 토지 되고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은 1,500 가져가야 되고 아니 여러분은 1,000을 가져가야 되고 저는 500 가져가야 되죠. 이게 건물 수익 창출 능력과 토지 수익 창출 능력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000을 가져가는 거고 저는 500을 가져가는 거예요. 맞나요? 같으면 그냥 750씩 가져가야지. 그죠? 예,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수익과 건물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토근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다음에 지지저저는요. 내 돈 남의 돈 하는 거죠. 이거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같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같으면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 정도고요. 다음에 여기 부저저에서 이론적인 부분에 지금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저저의 이론적인 부분은 부채 감당률, 이건 누가 중시하는 지표일까요? 저당 투자자가, 지분 투자자가? 저당 투자자가 중시하는 지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가 보는 거. 저당 비율은요, 저당 비율이 대부 비율과 같은 거예요. 이것도 저당 투자자가 중시하는 지표예요. 저당 상수요. 이것도 저당 투자자가 중시하는 지표예요. 모두 다 누가 중시하는 지표예요? 예, 저당 투자자가 중시하는 지표로만 이루어져 있는 환원율입니다. 그럼 누구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어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저당 투자자한테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저당 비율이 있죠. 요거.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저당 비율이 제로라면은 이게 뭔 뜻이에요? 대출이 없는 거죠. 남의 돈 하나 없이 내 돈으로만 투자하는 거죠. 그럼 환원율이 뭐가 되죠? 환원율이 0이죠. 자, 그러면은 환원율이 여기가 0이에요. 환원율이 0인데 순수익이 10원이에요. 순수익이 10원이라면 환원율이 0이면 수익 가격이 얼마일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분모가 0인 거는 수학적으로는 계산을 못해요. 무한대로 커집니다. 아니 순수익 10원짜리 건물이 무한대가 돼요. 남의 돈 없이 투자하면.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남의 돈이 너무 적게 투자되거나 아예 없게 투자될 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너무 과대평가가 돼요. 환원율이 너무 작아져서.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가장 무난한 방법이에요. 이게 무난한 방법인데 그 중에 이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금융적으로 나누는 게 더 적당해요. 그래서 이게 늘 제가 판단할 때는 늘 가장 중요해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그리고 투자결합법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저저를 가장 위주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고 그 다음이 부채감당법이에요. 나머지 얘네들은 시장추출법은 키워드가 매매 사례로부터요. 아까 감가수정 방법에서도 매매 사례 보셨죠? 그때도 매매 사례로부터 이게 키워드입니다. 조성법은 이렇게 공식만 좀 써드릴게요. 환원율을 구할 때 순수 이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환원율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해요. 근데 이 위험률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항목을 써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뿐이고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 괄호 속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걸 조성한다. 그 요소를 구성한다 이 말이에요. 요소를. 여기 위험률에 얘도 반영되고 이렇게 구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이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관 개입. 여기에 가장 큰 단점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엘루드는 이건 삼순환에. 이건 더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공식을 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나치게 이제 지분 투자자 입장에 치우쳐졌는데 지분 투자자.
그거는 일단 그 체크만 해드리면은,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고요. 체크만 해드리면은 A에 그 639쪽 4번에 A에 보시면은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매기간 동안의 세전현금 수지해서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이 있고요. 세 번째,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 변화분을 토대로 하는 일을 권한 방법입니다. 그 세 가지가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시조 2L부입니다. 나머지 이제 설명드리지 않은 640쪽의 자본 회수 방법,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642쪽은 임료의 평가는 중요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됐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만 하면 되는 정도예요. 근데 지금 좀 남아있는 게 646쪽에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지나오면서. 그래서 다음 순환에는 그걸 이제 꼭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건별 평가는 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한 10분의 3, 4 정도 돼요. 10분의 3, 4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은 좀 힘들어요. 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거 보지 마시고요. 제 설명을 듣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시조 12, 요거는 이제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본서 과정을 마쳤는데 이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5월, 6월 달에 지금 요약집으로 수업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약집으로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따로 나눠드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오지선다로 나갈 겁니다. 그 문제도 이제 함께 풀 겁니다. 이제 매일매일 문제도 풀 겁니다. 제가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되니까 제가 수업할 때는 저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진도 나가면서. 그리고 집에 가셔서는 그 해당되는 파트의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오랜 시간까지 또 오늘 또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